다자주의 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가 새 정부의 모든 정책에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강설입니다. 지난 18일 외교 슈퍼볼로 불리는 유엔 총회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 세계 각국 정상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북핵이 최대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북핵 등 한반도 위기 해결을 위한 외교력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루빨리 북핵 해결에 평화적인 물꼬가 터지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첫 순서는 시청자 평가원이 한 주 동안 방송된 연합뉴스TV 보도 모니터 내용을 들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스 리뷰, 출발 640, 현장 14, 오전 9시 뉴스를 중심으로 곽선의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입니다. 지난 11일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MB정부 당시 말로만 떠들던 블랙리스트에 대해 공개했습니다. 얼마 전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의 파장이 꺼지지도 않은 시점에 MB 블랙리스트 공개로 인해 국민들은 그간 의심했던 블랙리스트에 대한 경악과 놀람에 더해 문화예술계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블랙리스트는 없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어떻게 존재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합뉴스TV에서도 국정원 개혁위원회 보도자료 이후 여러 보도를 통해 MB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9월 11일 뉴스 리뷰에서 원세훈, 박원순 종북인사 규정, 김미화, 김재동 퇴출 지시라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 다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원세훈 국정원장이 2011년 11월 박원순 서울시장을 이른바 종북인물로 규정하고 간부 회의에서 박 시장에 대한 견제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담당 부서에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 운영 실태 및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만들었으며 보수단체를 동원해 비판 집회를 열어 불신임 청원 운동을 추진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박 시장이 변호사 시절부터 민간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원과 갈등을 빚자 심리전단을 통한 비판 활동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2009년 당시 이명박 정권의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퇴출 활동을 벌인 사실도 확인 보도했습니다. 좌파 연예인 대응 TF가 꾸려져 이들 연예인을 프로그램에서 배제하도록 종용하고 소속사 세무조사를 유도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고, 당시 청와대에도 이 같은 상황이 보고됐으며 국정원 개혁위는 원전 원장과 문화예술계 압박을 주도한 김주성 전 기조실장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9월 12일에는 현장 일사를 통해 국정원판 블랙리스트, 당사자들 불쾌하다는 제목으로 진중권 교수, 조정래 작가, 배우 명계남 씨, 방송인 김미화 씨에 대한 입장을 추가 보도했으며 같은 날 뉴스워치, 뉴스리뷰에서도 MB정부 정방위 블랙리스트, 박미선, 이준기 등 추가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명단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했던 영화 감독들이 대거 명단에 올랐다며 관련 국정원 개혁위 관계자는 대상자들의 과거 이력까지 들춰내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뉴스19, 뉴스리뷰에서는 원세훈 국정원도 블랙리스트, 댓글 수사팀 화력 보강 초읽기라는 제목을 통해 검찰은 조만간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며 수사 의뢰 내용을 검토해 기존 댓글 수사팀을 확대하는 등 화력 보강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9월 14일 현장 일사를 통해 검찰 MB 국정원 블랙리스트 수사 착수라는 제목으로 국정원법을 어긴 혐의로 원세훈 전 원장과 김주성 전 기획조정실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검찰은 국정원 댓글 사건의 공소시효를 검토해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뉴스메이커를 통해 MB 블랙리스트 문성근 18일 검찰서 피해자 조사라는 제목으로 관련 사건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씨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조직한 바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9월 17일 뉴스 1, 2를 통해 국정원 언론 장악 문건 있다. 방송 간부 PD도 블랙리스트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주요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언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전해져 검찰이 확인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정원이 문화예술인 외에 방송사 주요 간부와 PD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이 자세히 전해졌습니다. 9월 18일 출발 640에서는 나체 합성사진 공작, 문성근 검찰서 임연다라는 제목으로 배우 김여진 씨와의 나체 합성사진 피해자인 배우 문성근 씨가 18일 오전 검찰에 나와 첫 피해자 진술을 하고 방송인 김미화 씨도 19일 검찰에 출석해 라디오 프로그램 하차 등 활동 중단 압박을 받은 정황을 진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이 전원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MB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향한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관심이 모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진상을 조사하던 위원회는 18일 1차 대국민 보고를 하고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MB 정부의 블랙리스트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법원이 판결한 것처럼 국가기관이 리스트를 작성해 단순히 모니터링이 아니라 그것을 정책적으로 국가 권력이 출연 배제의 근거로 혹은 민간 사찰이나 감시나 통제로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피해 사례와 상관없이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작동했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 블랙리스트라는 배제 대상, 그 리스트를 공공기관과 정부가 가지고 있었고 작성했다는 것만으로도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불법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사안의 중요도와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사안을 꾸준하게 그 진행 상황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보도 내용들이 국정원 개혁위원회와 검찰의 발표에 의존한 보도 형태를 가지면서 단순히 조사 발표 내용을 전달하는 데 급급했다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다양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관점들을 추가하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직접적인 관련인과의 대담이나 확인되고 있는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예술인들과의 인터뷰 등을 특집회 형태로라도 적절하게 추가할 수 있다면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이번 사태에 대해 정치, 사회, 문화적, 사법적 영향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나 해석 등의 맥락적 정보 획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에서 내 집을 사려면 1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솟는 집값에 비해 소득 증가율은 낮아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9시 뉴스에서는 서울서 집 사려면 한 푼도 안 쓰고 11년 모아야라는 주제로 보도국 경제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앵커는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기가 힘들다는 말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한 푼도 안 쓰고 11년이나 걸린다는 말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서울에서 집을 사기 이렇게 힘든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정부는 어떤 대책을 준비 중인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기자는 우선 연소득을 5,375만 원으로 잡고 아파트값 평균을 5억 9,670만 원으로 봤을 때 11.1배의 수치이며 소득이 4,855만 원에서 5,357만 원으로 2012년 대비 4년간 10.3% 증가했을 때 집값은 5억 780만 원에서 5억 9,670만 원으로 17.5%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를 전했습니다. 이어 서울 평균 아파트값과 소득 비교, 서울 연소득과 아파트값 변동률, 서울 아파트값 대비 소득 비율 추세, 해외 도시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을 표와 그래프 등으로 제시하면서 관련 설명을 구체적으로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달 말 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복지 로드맵 제시 예정이라는 자막과 함께 정부의 추가 대책에 대한 상세한 언급도 전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구체적인 설명과 직접적인 수치로 그래픽으로 정리해줘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멀티미디어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고,
관련해서 시청자들의 궁금증 해소에는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방송은 직접 취재하지 않은 사실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거나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구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번 보도는 기자의 발언에도 관련 자료에도 활용된 자료의 출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통계 자료의 조사기관이나 보도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알려주고 명시해주는 것이 보다 확실한 정보 제공이 될 것입니다. 사실 내 집 마련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다만 과거에는 스스로 열심히 돈을 모아 집을 살 수 있었다면 이제는 안 먹고 안 써도 얻기 힘든 자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아무리 강력히 규제를 내놓아도 저금리와 고령화로 인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과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투기 세력과 다주택자를 잡는 데 급급해 정작 실수요자들을 위한 보완책 마련에는 미비했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측면의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의 절망감이 커지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연합뉴스TV는 관련해서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이 적절한지, 어떤 후속 조치가 필요하고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 등을 놓고 정부의 정책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보다 합리적인 대안들을 시청자들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후속 보도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뉴스 리뷰, 뉴스메이커, 현장 일사 등을 중심으로 MB 블랙리스트 실체와 파장을 짚어본 내용과 9시 뉴스를 통해 치솟는 서울 집값과 늘어나는 부담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덕성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임채원 학생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했나요? 네, 저는 지난 17일 방영된 트렌드 지금 여기를 모니터링했습니다. 트렌드 지금 여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30분에 방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매번 색다른 주제로 시청자들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00년의 시간여행을 테마로 전국 곳곳의 역사 발자취를 다녀왔다는데요. 지금부터 모니터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방영된 트렌드 지금 여기에서는 100년의 시간여행이라는 테마로 광주 양림동, 전라북도 군산, 인천 차이나타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도입부를 지나 밝고 명랑한 목소리를 따라가면 곳곳에 역사의 흔적이 남아 옛 가옥들이 보이는 양림동이 나옵니다. 옛것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함께 즐기는 장면이 매우 평화로워 보였는데요. 이 양림동의 현재 모습은 약 4년 전 동네 주민 김동균 씨가 사라져가는 근대 문화를 지켜낸 것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젊은 층이 와서 기성세대의 바람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펭귄이 마스코트로 어르신들이 이 마을을 걸어다니는 모습을 본따 애칭을 붙인 것이라고 합니다. 양림동에는 문화해설사 조만수 씨가 있었습니다. 그가 안내한 곳은 우월순 주택으로 1920년대 광주에 살았던 선교사들의 집이었습니다. 건물을 보는 것만으로 옛 근대 문화를 온전히 보여주지 못했더라도 흑백으로 된 선교사들의 사진과 함께 해설이 나와서 집에 누가 살았을지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약 100년의 시간 동안 근대 문화는 사라져갔지만 이런 서양식 가옥들은 2009년 도심 재생 사업을 통해 인기 있는 근대 건축 투어로 보존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 등장한 미술관에서는 양림동에 살았던 예술가들의 삶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나고 자란 한희원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예술에 열정이 넘쳤던 양림동 골목. 옛 근대 문화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현지인들이 잊지 않고 기록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런 골목길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소중한 거고. 네, 양림동에 젊은 층들이 찾아와서 기성세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또 경험하는 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어떤 부분이 그랬나요? 네, 양림동의 넓고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면 추억이 깃든 물품들이 있습니다. 샘을 하는 데 썼던 주판, 골동품,
불량식품으로 불렸던 간식들이 그것인데요. 마을을 방문한 청년들은 이 모습을 신기해하면서도 직접 만져보고 주민들과 스스럼 없이 섞여 동네에 활기를 띄웠습니다. 이 마을을 찾아온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로 기성세대와의 소통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모니터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에서 전라남도 군산으로 가면 일제가 수탈했던 역사가 존재합니다. 1930년대로 이동한 시간 여행은 조선 주조 주식회사가 이곳에 설립된 배경, 부잔교, 조계지 등 근대 건물들을 소개해 주는데요. 역시 양림동에서처럼 군산에서도 문화관광 해설사가 등장합니다. 특이했던 것은 어린이 해설사를 집중해 다루었다는 건데요. 어린이들이 떠들썩하게 하는 말을 제작진은 주의 깊게 듣고 다음 역사 흐름에 반영해 배려가 돋보였다고 생각한 부분입니다. 인천의 계양장으로 가면 1882년부터 시작된 차이나타운의 역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시 인천항의 모습을 기억하는 시민의 말 속에는 정미소, 호텔 등 첫 근대 문물이 밀집되었던 상황을 담고 있었는데요. 앞서 군산의 일본식 조계지에 이어 인천에도 중국식과 일본식 조계지가 함께 있는 것을 짚어주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졸업식 생일날에만 먹었던 자장면, 바늘, 사이다 등이 인천항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평소 알지 못했던 유래나 옛날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요소로 시청자들의 눈을 흥미롭게 했습니다. 오래된 것의 깊이와 가치를 아는 현지인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인천 차이나타운의 쌀이제를 운영하는 카페 주인의 오랫동안 보관한 축음기를 보여주는 모습이 옛 근대 문화를 지켜내려고 한 노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100년의 시간은 시민의 일생을 함께 살아오며 곳곳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일일이 소개하기에는 다소 짧은 영상이었지만 우리 것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는 한국 근대 문화의 역사 흔적들을 잘 짚어준 것 같습니다. 다만 전체 구성에 있어서 시간 여행을 테마로 했지만 그 효과가 다소 아쉬웠습니다. 광주에서 군산, 마지막으로 인천으로 장소가 여러 번 바뀌는데요. 장면마다 추억을 그리다, 최연소 해설사 등 흐름이 맞지 않는 세부 주제로 다루다 보니 전체 주제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취지는 좋았지만 100년의 역사를 아우른다는 기획이 인상적이었던 만큼 아쉬움도 컸던 것 같습니다. 콘텐츠를 개발해 왔는데요. 네, 트렌드 지금 여기 100년의 시간 여행을 통해서 역사 문화의 중요성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채원 학생은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네, 영상 속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된 다양한 그림 자료들과 해설은 역사 기행 프로그램을 보듯 알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작진이 보다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심층적 인터뷰한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추억을 떠올리며 말하는 주민들의 경험은 어디엔가 기록된 서적이나 보존된 건물만큼 값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지인이 당시 느낀 점에 함께 공감하면서 영상을 집중 모니터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덕성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임채연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합니다. 도발해올 경우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지난 15일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해 유엔 안보리가 사흘 만에 긴급 소집되었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또한 지난 18일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 등 각국 주요 정상들이 참석한 유엔 총회에서도 북핵이 최대 의제로 다뤄졌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 정은희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지 사흘 만에 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네. 언론 역시 신속하게 이 내용을 보도를 했고 후속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전반적으로 이 전체 보도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네. 북한은 지난달 말에 미사일을 발사했었죠. 그리고 17일 만인 지난 15일 또다시 동해 방향으로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9월 3일에는 핵실험이 있었고 말씀하셨다시피 안보리 제재 결의안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의 간격이 점차 짧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언론은 일제히 15일에 있었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긴급하고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속보로 북한 평양 순안에서 동해로 미사일 발사, 북한 미사일 화성 12형 발사 등을 보도를 했고요. 또한 조선중앙TV의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김정은이 핵무력 완성의 종착점에 다다랐다라는 언급한 것을 인용 보도했고요. 이어 주변국들의 속보 등 보도 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보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달 말 29일에 발사된 미사일에 비해서 거리가 꽤 더 나갔죠. 3,700km, 지난번보다 1,000km가 더 날아갔고요. 고도 역시 770km로 지난번보다 220km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으로 지난번과 비교하는 보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발사 직후에는요,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나 주변 관련국 등의 속보 등을 인용, 보도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렇게 빈번한 북한 도발에 대해서 정부와 정치권의 반응을 면밀히 보도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하거나 전문가들의 얘기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북한 문제 관련은 오랜 동안 연구 관찰을 해와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전문가적 시각, 분석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 핵에 대한 방어책이라든가 또 국제사회의 공조 방안에 대해서 인용 보도됐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심층 보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엔 좀 더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술이 진일보했기 때문에 북한의 핵 기술 분석 혹은 미사일 도발 이유 분석 등을 보도했습니다. 네, 전반적인 보도 흐름을 짚어주셨는데요. 네. 사실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할 때마다 이런 보도 흐름 패턴은 좀 비슷한 모습이거든요. 왜 그런 거죠? 네, 최근 미사일 발사가 빈번해지면서 이 북한 관련 보도가 매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접근에 크나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도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정보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언론은 북한 접근이 어려운 만큼 국내 정부 관계자나 혹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 연구를 하시는 정보원들이 꽤 있으시지요. 또한 해외 정보원으로 미국 정보원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중국 정보원은 좀 적습니다. 해외 정보원은 주로 공무원 정보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러한 정보원의 활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북한 정세에 좀 밝은 다양한 정보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북한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의 보도를 인용,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보도가 매우 획일화되어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사례가 빈약하기 때문에 보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스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언론이 추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북한 관련 연구를 하는 정보원은 다소 있더라도 북한에 대한 전문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전문 기자는 매우 적어 보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언론들은 이 전문가의 말을 직접 인용, 보도하고 있는데요. 기자적 시간을 가지고 이런 북한 관련 문제를 제대로 해석해낼 만한 전문 기자의 양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북한 미사일 발사 전날에 우리 정부가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을 밝혔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도 많았던 게 사실인데 대북 지원 또 남북 대화 시도에 있어서는 언론의 태도가 어때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이번 사안도 언론사마다 온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비판적 내용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정부가 유니세프와 세계 식량 계획 등
유엔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북한의 모자 복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었죠. 물론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북한의 아동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영양 강화 사업과 백신 및 필수 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사업을 위한 지원입니다. 그러나 많은 언론에서 이번 대북 지원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지금이 대대적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할 때인가? 라는 사설에서 지금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시험 발사, 6차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박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시기이므로 인도적 지원을 일부 희생해서라도 북한의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두텁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중앙일보 역시 전술핵 반대, 대북 인도적 지원 왜 이렇게 서두르나라는 사설에서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며 국제적인 대북 제재 공제에 균열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대통령과 통일부가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지 말고 넓게 보고 신중히 나아갔으면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매일신문은 800만 달러 대북 지원, 지금은 할 때가 아니다라는 사설을 부산일보 역시 지금은 대북 압박해야지 지원 말할 때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대북 지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 경색 푸는 계기 되기를 이라는 사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책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고 하고 이번 지원 방안은 이런 원칙을 실행에 옮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며 흔들리지 않고 남북관계 복원에 물꼬를 터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서울신문은 큰 틀에서 정부의 간접 지원 방향은 옳다며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보수 정권에서도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왔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안은 비판적인 보도가 더 많아 보입니다. 사안을 한쪽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싶으신 건 시각의 균형을 갖고 냉정하게 사안을 바라보는 기사일 것입니다. 미국 언론은 이럴 때일수록 대화를 주문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유리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할 때입니다. 네, 앞으로도 북한은 계속해서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언론의 역할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네, 이번에는 우리 언론이 보다 신중하게 보도해야 함을 한 번 더 자성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진일보한 상태에서 당사국인 우리와 주변 관련국의 외교 안보 상황이 매우 민감한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 국익에 기반한 언론 보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적 공감대가 큰 사건일수록 정권의 영향력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조명을 해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할 정보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정부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 언론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사안을 분석해서 보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뉴스란 어떤 위치에서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한쪽의 이데올로기로 사안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의 균형을 갖고 진지하게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문가의 의견과 전문 기자의 심층 취재, 그리고 주변 국가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보도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은희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북핵 문제로 전 세계가 유엔으로 이목이 집중된 한 주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이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혀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동서해안과 비무장지대 벨트를 북방 경제와 연계해서 남북한이 하나의 시장을 만들고 남북 경협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인데요.
현실로 다가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도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다양한 외교적 해법에 대한 보도가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